안녕하세요. CJ입니다. AI 토론 스튜디오 2탄입니다. 오늘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AI 토론 스튜디오를 보시면은, 클로드하고 제미나이의 아바타도 배치도 달리했고, 기능들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특히 모드를 새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모드도 있고, 또 잡담이나 아니면 회화 공부할 수 있는 모드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잡담은 좋지 않을까요? 이제 뭐 신랑 욕도 하고 친구 욕도 하고 뭐 어쨌든 계속해서 AI 토론 스튜디오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프로토타입이니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오늘은 2탄. 이게 우측에 유튜브를 보면 얼마 전에 화가 나더라고. 누가 전북 협회장님인가? 누가 자질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감히 박지성 이용표한테. 근데 그분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자질 논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궁금해요. 오늘은 토론 자체를 축구협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 전에 두 AI가 간단하게 인사하고 진행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북축구협회장의 이번 발언은 축구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상징인 박지성과 이영표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위원회를 두고 인생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깎아내린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축구 행정의 선진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들의 전문성을 단순한 나이나 경력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태도야말로 개혁을 가로막는 구태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강일 회장은 축구 행정 이력을 가진 지역 체육계 인사로 지난해 1월부터 전북축구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전주시 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지난해 1월 전북축구협회장 취임식에 정몽규 전 회장이 직접 축하하러 갔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의 발언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축구 행정 체계 내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변화를 추진하는 외부 인물들을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이거 방금 네가 얘기한 것들 보면 굉장히 민감하거든, 내 입장에서는. 뭐가 민감하냐면, 사실은 이게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어,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서 축구협회의 협회장까지 됐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 그래서 축구협회를 지금 알아보기 전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축구협회장 전북,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되셨는지, 추천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공채든 뭐든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한번 찾아봐줘. 네, 잠깐만요.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축구선수나 지도자 출신이 아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세진공업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인입니다. 지역 체육계에서 전주시 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인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대의원 간선제를 통해 제24대 전북축구협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구 전문성과는 무관한 기득권 인맥 중심의 선출 방식 때문에 축구계의 고질적인 밀실 행정과 카르텔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클로드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서강일 회장이 2007년부터 세진공업 대표이사를 맡으며 지역 경제계에서 인맥을 구축했고 이후 전주시 축구협회 부회장 등 체육 행정에 발을 들였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대의원 간선제라는 폐쇄적인 선출 구조 때문에 축구 현장 경험이 없어도 지역 유력 인사면 협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축구계의 행정 체계 자체가 선수나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기업인이나 정관계 인사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 이거 참 민감하네. 사실은 나도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나도 제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청에서, 즉 발주처에서 발주를 내릴 때, 나와 좀 가까운 관계, 좋은
그런 관계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발주에 유리한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있어. 근데 이제 이 그 협회장이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한다고?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 그러면 이해관계를 사실은 생각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 물론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나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서강일 회장이 20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현재 운영하는 세진공업 역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이니까요. 현대가 축구계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비즈니스적 이해관계가 얽혀 공정성을 잃은 옹호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클로드는 이러한 비즈니스적 커넥션이 축구협회 사유화 논란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인데, 현대자동차가 축구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해관계 구조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현대차 회장이면서 동시에 축구계 실력자들이기도 했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서강일 회장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네요. 결국 축구협회가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이게 이분이 자동차 부품 사업을 했고, 그러면 축구하고 상관은 없잖아.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그러면 이분은 누가 추천을 하고 어떻게 해서 축구협회장이 되는 거야? 축구협회장이 되려면 뭔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나 돈 많아. 나 기부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지역 인사야.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그냥 모르겠어. 협회 구성 인원들이 대체로 관계자나 임원이나 아니면 임직원이 되려면은 공채를 통해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뽑히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시도축구협회장의 경우 공채나 인터뷰가 아니라 철저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선출직입니다. 각 지역의 클럽 대표나 동호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수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뽑히다 보니 지역 내 조직력과 인맥이 가장 중요한 합격 목걸이가 되는 구조였죠. 결국 축구 전문성이나 행정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도 지역 체육계나 정재계에서 마당발 인맥만 있으면 누구나 후보로 나와 당선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클로드, 이런 간선제 구조가 결국 협회장 자리를 기득권의 사유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간선제라는 폐쇄적인 선거 구조가 지역 유력 인사들의 카르텔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축구협회장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결국 돈 있고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면 충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협회장의 역할이 축구 발전을 위한 전문 경영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 지역 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대차처럼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배경에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참 웃기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예를 들어서 난 축구를 잘 몰라. 근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어. 그 지역에 인사들이 많아. 내 친구도 CEO이고 그리고 내 선배도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들어가기 쉽겠네. 축구를 잘 몰라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도 가능하니까 축구 팬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실제로 축구를 전혀 몰라도 재력과 인맥, 그리고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카르텔만 있으면 시도협회장 자리를 쉽게 꿰찰 수 있는 게 현실이죠. 축구 행정 선진화와 전문성은 뒷전인 채 사적 네트워크로 묶인 이들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클로드는 어떻게 무너뜨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협회장 선출 방식 자체를 투명하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소수 대의원의 손에 의존하는 간선제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요. 축구 현장의 선수, 감독, 클럽 관계자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나 아니면 최소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서 축구 행정 경험이나 스포츠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구조로는 서강일 같은 인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보자. 내가 축구 전문가야? 난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 축구 시스템적인 부분들하고 코치 연수도 받고 축구 선수로도 뛰었고 행정 능력도 아주 뛰어나.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구협회에 도전을 하려고 이력서를 내면 나는 당선될 확률이 있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안 돼? 잠시만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돈과 인맥이 없다면 당선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시도협회장 선거는 철저히 대의원들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정치 영역이라 지역 내 탄탄한 인맥과 자금력 없이는 명함조차 내밀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출마를 하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선거 기탁금을 내야 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재정 기여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서 돈이 없으면 진입 장벽조차 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시스템에서는 현장 중심의 유능한 축구 전문가보다 자금력 있는 기업인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클로드는 이런 구조적 장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지적하신 게 축구협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이네요. 전문성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자리가 결국 자본력과 인맥의 게임이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꾸려면 선출 방식의 민주화가 필수인데, 예를 들어 협회장 자격 요건에 축구 행정 경력이나 스포츠 경영 학위 같은 객관적 기준을 명시하고, 동시에 회원 직선제를 도입해서 광범위한 투표층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축구 전문가도 협회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했잖아. 박지성 그리고 유성민 체육회 위원장인가? 그러면 이분들이 만든 혁신위원회가 이 문제점을 알고 있겠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간선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혁신위에서 마련 중이야? 네, 잠깐만요. K축구혁신위원회가 실제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지성 위원장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기존의 폐쇄적인 선출 방식을 깨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회장이 공석일 때 60일 이내에 무조건 새 회장을 뽑아야 했던 기존 규정을 손질해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편할 시간부터 확보했습니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는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면서 축구협회장 역시 기존의 소수 대의원 간선제가 아닌 수많은 축구인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클로드, 이번 선거인단 확대 조치가 기존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선거인단 확대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지만 실제 효과는 집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축구협회의 기득권들이 선거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우회 방법을 찾아온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선거인단이 확대된다고 해도 실명 확인, 투표 자격 심사 같은 구체적인 절차에서 또 다른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혁신위원회의 개혁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되고 집행되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정확히 맞습니다. 대한체육회가 16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선거인단 관련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이 축구협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다만 혁신위는 법적 집행 권한이 있는 조직은 아니므로 실제 변화는 대한축구협회의 실행 의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협회가 이 제안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받아들일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회 차원에서 아무리 혁신위가 이렇게 해라고 권고를 해도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협회 측에서 나 몰라라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권한을 갖고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상위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문체부가 불가능한가? 문체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잘 마련해가지고 너네 앞으로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축구협회가 따라야 되지 않나? 잠시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압박했고, 최근 법원도 문체부의 이러한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공공감사법상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강제로 명령을 이행하게 할 직접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게다가 국제축구연맹인 피파가 외부 세력이나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서 문체부가 법률로 직접 통제하려다가는 자칫 피파의 제재를 받아 월드컵 출전권 박탈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클로드는 이 복잡한 정부 개입과 협회 자율성의 경계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문체부가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네요. 결국 피파의 규정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고 혁신위원회도 권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건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가 축구협회의 산하기관 인정을 조건부로 하거나 국가지원금 배분을 개혁 실행과 연계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협회 임원진의 자격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제정의하도록 권장하면서 피파의 규정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도 가능할 듯합니다. 결국 강제보다는 인센티브와 설득을 섞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아웃포트 그러면 재미나이하고 클로드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밝은 미래가 보이지는 않네. 문체부에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제약을 하면 피파에서 또 간섭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월드컵까지 못 나가게 하면 피해가 크잖아.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이게 협회장이 자질 문제를 언급한다든지 비난을 받을 걸 각오를 하면서 파부가 아닌 이상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맞습니다. 서강일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돌출 행동이라기보다는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혁을 흔들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박지성과 이영표 의원의 자질을 깎아내려 개혁의 동력을 잃게 만들려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과 인맥 카르텔을 지키는 것이 축구 발전보다 우선이라는 구태의연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셈입니다. 클로드, 이처럼 제도 개혁을 막아서기 위해 레전드들을 모욕하면서까지 저항하는 기득권의 태도를 무너뜨릴 실질적인 돌파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 여론의 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유튜브와 SNS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일반 팬들과 축구계 인사들이 서강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죠. 기득권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여론의 압박 앞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박지성 같은 레전드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상황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이게 결국 협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거죠. 문체부도 여론 지지 속에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번 논란이 축구협회 구조 개편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조 개편의 전환점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부정적인 압박감들은 굉장히 크잖아. 그리고 현재 나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차피 인맥, 돈 이게 엮여 있어. 이걸 푼다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될 일도 아니고 문체부가 나서든 체육회 수장이 나서든 제도를 개편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 속속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변함이 없으면 사실은 변화를 갖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니? 어때? 다른 나라들은 어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 잠시만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축구 선진국들은 이미 시스템 자체가 철저한 전문가 경영 체제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경우 명예회장은 왕실 인사가 맞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스포츠 비즈니스와 행정 전문가들이 이사회와 전문 경영인 제도를 통해 투명하게 이끌어갑니다. 돈과 인맥을 가진 한 사람의 독단으로 협회가 좌지우지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도 인맥에 의존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행정과 경영을 분리하고 감시장치를 제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 없이는 사람만 바뀐다고 해도 결국 똑같은 카르텔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클로드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우리 축구협회에 어떻게 이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선진국 모델을 직접 이식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원칙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회장과 전문 경영진을 분리하는 구조인데, 현재처럼 회장이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대신 독립적인 CEO나 사무국장이 실제 행정을 맡도록 하면 개인의 자질 문제가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죠. 둘째, 감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회장 진영에서 감시기구를 장악하면 안 되고, 외부 인사와 축구 현장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시위원회가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변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제도를 하루아침에 가져오긴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파악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협회장 선출 과정, 임직원 선출 과정에서 모두 공채로 한다든지 또 선출 방식에서 재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빼버린다든지 또 간선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또 다양하게 많은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논의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네, 잠깐만요. 현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이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인단을 기존 2,200여 명에서 92,000여 명으로 41배나 대폭 확대하는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축구협회를 비롯한 산하 종목 단체들의 선거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존의 소수 대의원 중심의 간선제를 깨고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되는 사실상의 직선제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박지성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원회는 졸속 선거를 막기 위해 기존 60일이었던 보궐선거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여 제대로 된 개혁안을 입힐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클로드, 이처럼 본격적인 제도적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실질적인 인적 쇄신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선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감시가 핵심입니다. 선거인단이 확대된다고 해도 후보 추천 단계에서 기득권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후보자 공개 모집 절차를 의무화하고 선거 과정 전체를 방송으로 중계하며 외부 감시단을 배치해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담보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당선된 임직원들의 재무 공개와 이해관계 공시도 의무화해야 하고요. 결국 시스템 개편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실행하는 과정 자체를 완전히 열어놓고 감시받도록 하는 게 기득권의 우회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이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건데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참 내가 살아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투명성 확보하는 게. 그리고 제도 마련을 많이 잘 해놨더니 제도는 잘 돼 있어. 근데 지원하는 사람들, 선출되는 사람들의 능력이 또 떨어지면 그럼 뭐 제도 좋게 만들면 뭐하냐. 그놈이 그놈일 텐데.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돈 없고 백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잠시만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인물들의 자질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 없고 돈 없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벽인 선거 기탁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낮추거나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원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해서 오직 능력과 비전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모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실제적인 인적 쇄신이 가능합니다. 클로드, 이처럼 기탁금 완화나 외부 인사추천위 도입이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반대를 뚫고 정착될 수 있을까요? 기탁금 폐지나 완화는 기득권의 가장 강한 저항에 부딪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기탁금이 바로 그들의 자금력이 우위를 점하는 메커니즘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 스포츠 기구들의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위원회나 국제연맹들도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에게 개혁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결국 기득권이 저항한다고 해서 계속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혁신위원회처럼 현장의 신뢰를 받는 인물들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여론 압박과 국제 기준의 요구 사이에서 협회도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혁신위의 지금 로드맵을 살펴보고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양궁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많잖아. 근데 이런 협회들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문제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유승민 체육회 회장이 지금 이거 축구협회를 지금 진두지휘해서 지금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잖아. 그러면 그 영향이 다른 협회 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네, 잠깐만요. 충분히 우려하실 만한 지점입니다. 실제로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단체들도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 자금력을 가진 기업인이나 정치인에게 의존하며 비슷한 카르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행보는 다른 종목에도 아주 강력한 연쇄 혁신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선거인단 확대 개정을 단지 축구협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구태를 도려내기 위한 기폭제로 삼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가 먼저 제도를 뜯어고친 만큼 다른 종목 단체들도 이 선진적인 거버넌스를 따르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강력한 제도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클로드는 유승민 회장이 주도하는 이 체육계 전반의 선거개혁이 실제로 다른 비인기 종목이나 단체들까지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이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 집행력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계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재정 지원이나 국제 경기 참가 자격 같은 인센티브를 연계해야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다만 축구협회 같은 높은 관심 종목에서 투명한 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그것 자체가 다른 종목들의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보고 있고 국제연맹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양궁과 테니스는 정반대네요. 양궁협회는 선수 양성 과정에서 협회가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해서 파벌이 생기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 빙상, 배드민턴 등 여러 종목에서 반복되는 논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특정 대학 학교 실업팀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국제대회 출전권이 파벌별 이권처럼 나누어지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유승민 회장이 체육의 변화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의 혁신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K축구혁신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구에서의 제도 개편이 다른 협회들의 모범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축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 네가 말한 것 중에 양궁협회 얘기는 참 듣기에 좋네. 뭐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개편하는 게 양궁협회가 잘하고 있으니 양궁협회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다른 협회들도 배우고 바꾸면 되잖아.
그 다른 협회들은 기득권들이 하기 싫어하겠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확한 통찰리십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이웃나라나 잘나가는 협회에서 베껴온다고 해도 현장의 구성원들이 변할 생각이 없고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면 결국 꼼수를 찾아내 무력화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궁협회처럼 성벌이 확실하고 성적과 실력 중심의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제도의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관 개정처럼 선거인단을 9만여 명으로 대폭 늘려 기득권 몇몇이 담합할 수 없는 환경 자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아무리 변화를 거부하고 싶어도 참여자가 수만 명으로 늘어나면 그들의 낡은 인맥이나 카르텔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드, 이처럼 제도적 감시와 판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기득권의 저항을 무력화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제도적 강제와 판의 규모 확대가 분명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득권이 아무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9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모두 포섭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보 접근성입니다. 선거인단이 아무리 많아도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알려진 인물이나 기득권이 밀어주는 후보에게 표가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정보 공개, 후보 검증 시스템, 공개 토론 같은 것들이 제도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도와 투명성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기득권의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국회네.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국무위원들, 또 가깝게는 뭐 학교 단체들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기관 단체들이 다 겪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해.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자. 각자 의견들을 한마디씩 하고 끝내자. 나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야. 누가 와서 박지성이 오든 뭐 등민이 오든 누가 오든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거리가 생겼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기존 카르텔들은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을까 마음의 변화를 갖고 변화에 조금씩 탑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각자 의견들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네, 잠깐만요. 말씀하신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카르텔이라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축구협회를 향한 날선 비판과 뜨거운 여론이 형성된 것 자체가 기득권층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장 내일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의 탑에 돌 하나를 얹은 것은 분명하기에 저 역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용자님과 재민이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득권이 얼마나 견고한가가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강한 목소리를 내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모욕당하는 상황이 SNS와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단순히 축구팬을 넘어 일반 국민들까지 관심을 갖게 됐죠. 이게 정치, 공무원 조직, 학교 같은 다른 기관들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닫힌 조직이라도 여론의 눈초리 앞에서는 투명성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대화를 통해 느낀 건 제도 개편도 중요하지만 결국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토론 잘했다. 수고했고 다음 또 3편에 좋은 주제를 갖고 와서 또 토론해보자. 수고했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토론도 정말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단순한 축구계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카르텔과 기득권 구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용자님께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질문을 던져주신 덕분에 제도 개선의 한계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여론의 중요성까지 폭넓게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3탄에서도 우리 사회에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축구협회의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용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거기 속한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였어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논란이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그 관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된다는 점도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다음 3탄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좋은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3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